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계보학 두 번째 시간, 서문 포함하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1논문 Gut und Böse, Gut und Schlecht,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제1논문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본문 첫 번째 시간에 서문 빼고 1절과 2절을 했는데, 2절 중반에 그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도덕의 역사, 기원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어떤 비이기적인 행동의 어떤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용성, 니틀리히카이트, 그 다음에 망각, 펠게슨, 그리고 습관, 게본하이트, 그 다음에 이얼툼, 실수, 잘못, 이런 특징들을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의 어떤 도덕의 기원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나타난다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했고, 그죠? 거기에서 예도가 강좌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 초중반부터 시작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들의 가치평가의 토대로서 이런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더 고귀한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특권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가치평가의 토대로서 더 고귀한 인간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부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자부심은 당연히 데미틱에는 굴욕을 주다, 굴복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dieser stolze Zorge, demütigt diese Weltschätzung, Weltschätzung entwertet we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가치평가의 토대의 네 가지, 이런 자부심은 당연히 굴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탈가치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의 기원으로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은 뭔가 도덕의 역사에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도덕 계보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가치화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부심은 꺾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탈가치화 되어야 된다. Ist das erreicht?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도달되었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있어서 우선 최초로, 첫 번째로 명약관화한 거, 명백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니체가 볼 때에 이러한 영국 도덕 계보학자의 이론은 좋음이라는 개념의 본래적인 진원지, 발생지를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다라는,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이러한 진원지를 정하고 있다는 거야. 결정하고 정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그죠?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의 대립의 기원을 찾아나가겠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좋음이라는 판단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벨션 귀터 에얼 위젠 비얼트 이래 되어 있어. 좋은 것이 그들에게 증명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래한 게 아니에요, 니체가 볼 때. 그러니까 도덕계보학자들은 이 좋은 것은 그 좋음이 증명되고 그 좋음이 유용성으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유용성을 얻고 있는 바로 그 자들로부터 획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입증된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유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좋은 것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자체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지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은 사람으로부터, 여기에서 좀 논평이 필요합니다, 깨내서 이 좋은 것을 유용성으로 환원시켜서 거기에 속하는 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공리주의적인 거잖아, 영국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체는 이 좋음과 나쁨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계속 나갑니다. 그들로부터 유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디 구텐, 좋은 사람들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필메얼 진트 SD 구텐 이렇게 나가고 있어. 젤벌 gewesen das heißt die Problemen mächtigen hergestellten und hochgesinnten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들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폴레멘, 고귀한 사람들, 메히티겐, 힘있는 사람들, 회얼게슈텔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호호게진텐, 더 높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의 행위를 뭘로 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곧 에얼스텐 랑에스 제1급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죠? 느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정립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신으로부터 이 좋음과 나쁨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좋음과 나쁨의 대립의 기원은 어떤 도덕 계보학자들의 그런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게 아니라 니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좋음이 유익하고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뒤집어서 고귀하고 힘있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 자신이 이 대립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계보학의 제1논문의 전체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니체의 의도를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온가 하면은 모든 니들이겐 저급하고 니들이 계진텐 저급한 저열한 그런 감각을 잘 가진 사람 게마이넨
또 뭐죠? 게마인에는 뭐야? 어떤 그 비열한, 그죠? 비열한 그러한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페블하프텐, 천민적인 거, 저열하고 비열하고 저급한 그러한 감각을 가진 이런 자들과 대립해서 더 고귀하고 더 높은 감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의 어떤 이런 천민들과의 대립적 감정으로부터 이 좋음과 나쁨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독특한 그런 사고죠, 그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파토스로부터 그들은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바로 귀족들이죠. 고귀한, 자기를 고귀하다라고 생각한 자들, 자기 자신을 천민들과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민들과의 거리, 여기서 거리는 스트리트가 아니에요. 거리, 디스턴스. 그 천민들과 자기들 사이에는 엄청나게 거리가 벌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런 파토스, 그 거리의 감정, 강렬한 감정, 그게 파토스죠. 그래서 귀족들이 천민들을 보면서 너는 나랑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별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파토스 감정으로부터, 그게 바로 거리의 파토스예요. 독일어로 파토스 데얼 디스탄츠입니다. 그 거리의 파토스로부터 이 고귀한, 더 고귀한 자들이 그 더 열등한 자들, 더 천박하고 천민적인 자들과 구별하여 자기 자신들의 가치를 규정하면서 좋음과 나쁨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용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도덕 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유용성, 망각, 그 다음에 또 습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의 파토스로부터 귀족들이 천민들과의 거리감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의 우월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두는 그 감정으로부터 바로 좋음과 나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게 니체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용성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음과 나쁨의 대립과 반대의 기원은 결코 유용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오히려 귀족들은 이런 유용성과는 어떤 관계가 없었다라고 지금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유용성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최고 계열의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그리고 최고의 계열을 다른 것과 구분하여 부각시키는 아프헤벤들, 그러한 가치평가의 이러한 뜨거운 솟아오름, 용솟음침, 이게 파토스입니다. 뜨겁게 나는 최고 계열에 속한다. 오버스트 올드맨,
그리고 오버스트 랑 올드는 오버스트 랑 아프 해변된 자기 자신은 최고 계열에 속하며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최고 계열에서 부각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의 헤라우스 크벨렌 용솟음침 이해가 되죠? 그런 것, 뜨거운 용솟음침과 연관해서 볼 때 이 유용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낯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우 부적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도덕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서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낯설고 부적절한 거다. 프렘트하고 안개메센한 거다. 지금 니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는 바로 어떤 감정이 관계되어 있는데 어떤 감정인가 하면은 저급한 온도, 열도, 웨얼머 그라데스, 열도의 대립 곁에 서 있는 그런 감정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나는 저 천민과 달라. 나는 귀족이야. 나는 최고 계열에 속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노예들과 그죠? 귀족들이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구별시키는 이러한 차이의 온도, 온도의 감정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거리의 파토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립은 뭔가 하면은 모든 계산하는 영리함과 클루크 하이트 그리고 모든 유용성의 계산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족들이 자기 자신을 천박한 자들과 천민적인 자들의 어떤 그런 문화와 자기 자신들을 구별할 때는 이러한 유용성이 계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산되어 있었고 그런 계산의 영리함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성은 하나의 일면적인 거지. 이 귀족들 자신들로부터 좋음과 나쁨의 차이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거기로부터 유용성으로 끌어내는 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에 불과한 거다. 니체는 지금 이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 거리의 파토스. 예도가 5분 강좌에서도 이미 해놨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Und nicht für einmal, nicht für eine Stunde der Ausnahme, sondern für die Dauer. 이래 돼 있어. 그것도 단 한 번을 위한 것. 그리고 예외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이러한 그 천민들과의 거리감, 자기들은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거리의 파토스는 단 한 번의 현상이 아니라 디다워 지속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적 현상에 의해서 좋음과 나쁨, 도덕의 계보학의 최초의 어떤 근원에 있는 좋음과 나쁨의 차별이, 구별이,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귀함의 파토스, 거리의 파토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더 높은, 더 낮은 종, 아래의 종과 관계하여 더 높은 지배적 종의 어떤 지속적이고 지배하는 전체 감정이자
근본 감정이야, 이게. 응? 이게 바로 거리의 파토스입니다. 이게 고귀함의 파토스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파토스의 주체는 뭐야? 저급한 자들이 아니라, 천민들이 아니라 고귀한 자들의 주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미니랜드,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다우언더, 지속적인 그러한 게잠트 게필, 전체 감정, 그리고 그룬트 게필, 근본 감정, 이게 바로 거리의 파토스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줄치십시오. 좋음과 나쁨의 대립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거리의 파토스가 굿 운투 슐레히트, 좋음과 나쁨의 대립의 기원이 바로, 근원이 바로 이 거리의 파토스였다. 니체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갈로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름을 주는 주인의 권리, Das Herren Recht Namen zu geben, 이름을 부여하는, 여러분들 이름을 준다는 거 언어적인 거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것은 정말 고귀한 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이름을 부여하는 주인의 권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언어 자체의 근원을 힘의 표현이라든지 지배자들의 힘의 표현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까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주인의 권리가, 언어의 기원이 지배자들의 힘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에 언어의 기원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부여할 주인의 어떤 권리가 언어의 근원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 그 정도까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게 바로 니체의 계보학에 대한 어원학적, 문헌학적인 어떤 그러한 니체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뭔 말을 하는가 하면, 지배자들이겠죠. 여기서 지자겐, 지배자들은 말하기를 다스 이스트 다스 운투 다스, 이것은 이런저런 것이야, 이렇게 이들은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모든 예클리헤스팅 운투 게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mit einem Laut, 단 한 번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한 번의 음성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봉인한다 그래. 아프지겔은 봉인하고, 그리고 이로써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주인과 귀족들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그대로 올라갈수록 이 귀족들의 권한이 엄청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까지도 지배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체의 견해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죠. 거의 뭐 신적 권위인 거죠, 뭐. 유대 전통에서의 그 그리스도교의 성서의 문서에 보면, 창세기에 신이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그 인간들로 하여금 언어로 이 세계의 사물들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원을 그런 방식으로 보는데, 니체는 이 귀족들한테 이러한 언어의 어떤 그러한 근원이, 귀족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권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죠? 이 기원에는 좋음이라는 단어가 애초부터 필연적으로 조금도 비이기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운에고이스티슈, 뭐죠? 비이기적인, 이 단어가 비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운에고이스티슈 한들롱이라고 하는 이 비이기적인 행동이 애초부터 도덕의 기원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니체가 보니까 좋음이라는 단어, 그죠? 그 단어는 애초부터 저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비이기적인 행동과는 애초부터 연결점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저 도덕 계보학자들의 미신과 같이 믿었던 것처럼 비이기적인 행동은 좋음이라는 단어에는 없었다라는 거야. 좋음이라는 단어에는 거리의 파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완전한 대립, 운에고이스티슈, 이기적이고 비이기적인 이러한 두 단어의 완전한 대립이 인간의 양심에 점점 더 분명하게 떠올랐던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기족 정체의 가치 판단의 하강, 몰락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도덕 귀족 계급의 몰락은 언제예요? 고대 그리스 문화가 몰락하고 로마에 의해서 대체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비로소 그리스 문화가 사라지고 로마로 대체되면서 귀족 중심의 계급이 그 그리스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것이 점점 로마와 더불어 중세로 가면서 쇠퇴하게 된다고 이해가 되죠. 이런 쇠퇴에야 비로소 이기적인과 비이기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과 비이기적인 이러한 대립은 훨씬 더 후대의 산물이지, 고대 그리스와 그 이전의 고대 시대에는 뭐죠? 이 거리의 파토스가 좋음과 나쁨의 기원에 훨씬 더 최초의 근원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 문화의 아리스토크라티셜, 그러니까 귀족 계급의 뭐죠? 어떤 그 몰락이, 니들강 일어날 때에 이기적인과 비이기적인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역사적으로 후대의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마치 성서의 본문 비평하듯이 니체가 문헌학자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죠? 상당히 학문적인 거예요. 그게 필롤로기슈한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니체의 언어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 언어에 도달한 것은 무리 본능이었다 이거야. 해열된 인스팅크트, 무리 본능. 이것도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과 비이기적인 것의 이런 대립이
나타난 것은 고대 그리스의 귀족 문화가 몰락하면서 나타났는데, 이와 더불어 나타난 게 바로 줄치십시오. 해열된 인스팅크트, 독일어로. 이게 뭔가 하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본능, 무리 본능이야.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군집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런 군집 본능, 무리 본능,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바로 최초의 귀족 문화가 몰락하고 난 뒤에 이기적인 것과 비이기적인 것과의 대립과 더불어서 나타난 게 무리 본능인데, 이 두 가지는 훨씬 후대의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귀족 문화는 바로 좋음과 나쁨의 어떤 기원에서, 그죠? 거리의 파토스를 통하여 도덕의 기원의 어떤 최초의 자리에 위치하고, 이게 바로 귀족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족 문화가 몰락하고 로마 문화와 더불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리 본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노예 도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니체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때에도 사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 무리 본능은 주인이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도덕적 가치 평가가 저 대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 대립에 걸려서 정지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 이 본능이 주인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 무리 본능의 노예 도덕이 주인 행세를 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의 귀족 도덕의 어떤 그러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바로 바뀐 게 아니라 저 노예 도덕을 통한 무리 본능이 주인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역사 속에서 귀족 도덕의 어떤 그러한 영향이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뒤섞이면서 기독교를 통하여 완전한 노예 도덕의 주인의 행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계보학적 발전을 니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갈로 안에, 이것은 예를 들면 현재의 유럽에서 그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족 도덕이 망하고 노예 도덕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니체는 뭘로 집어넣겠어? 무리 본능에 집어넣습니다. 평민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도 무리 본능이겠죠. 이해가 되죠? 이 귀족 도덕의 가치가 현대로 오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또한 저 귀족 도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날 니체 시대의 유럽, 그죠? 유럽의 19세기의 니체의 시대에도 이러한 도덕들이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역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섞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음과 같은 선입견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 모랄 이슈, 도덕적인, 에고이스티슈, 뭐죠? 비이기적인, 대정테레세, 뭐예요? 불어입니다. 사리 사욕이 없는, 대정테레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동일한 가치의 개념으로서, 그죠? 이런 단어들을 동일한 가치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입견이 오늘날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왜 선입견이야? 사실은 이기적인과 비이기적인, 대정때렸세, 또 사리 사욕이 없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진 형용사로서 사용되는 오늘날 유럽에는 이런 선입견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덕의 기원에는 거리의 파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뒤섞여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계보학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의 힘, 그리고 정신병의 힘과 더불어서 이런 선입견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돼버렸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비이기적인 인간이 있고 사리사욕이 없다, 이런 것들이 도덕 가치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인 분석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선입견이 되어서 픽세 이대한 고정관념으로서 이미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박혀버렸는데, 이걸 떼내서 계보학적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이기적인과 비이기적인의 이런 대립은 시대적으로 훨씬 뒤에 거다라고 니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었죠? 2절이 끝났습니다. 1논문.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츠바이텐스 아벌. 그러나 두 번째로 ganz abgesehen von der historischen Unhaltbarkeit jener Hypothese, 이렇게 나갑니다. 자, 좋음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기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저 가설의 역사적인 옹호 불가능성, 역사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라는 거야.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완전히 차치하고라도 이 가설은 자체로 자기 자신 안에 심리학적 비들진 반의미, 자가당착, 심리학적 반의미로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비들진 자가당착 모순이 자체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은, 비이기적인 행동의 유용성은, 이게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도덕계보, 영국 도덕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도덕의 출처, 기원에 대한 견해야. 그죠? 이미 했듯이. 이러한 유용성, 비이기적인 행위의 유용성은 그 비이기적 행위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사의 기원이라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영국 계보학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원은 망각되었다고들 말한다. 맞죠? 앞에서 이미 했어. 그런데 이 망각이 또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야, 니체는. 영국 도덕 계보학자들은 어떤 비이기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공리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아주 이득을 주는 유용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초의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이제는 비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저거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고 좋은 행동이고 선한 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이러한 주장들에서 도대체 망각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니체는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이 진짜 존재했느냐? 망각이 있었느냐? 니체의 주장은 지금 이겁니다. 망각. 진짜 망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계속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비이기적인 행동의 유용성은 언젠가 한번 그렇다면 중단되었단 말인가? 아우프케회얼트. 중단되었을까? 중단되어야 망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응? 중단된 적이 있는가? 니체가 볼 때는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유용성이 그렇다 그러면 중단되었을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정답이 바로 그 사례라는 거예요. 그 정반대의 사례가 답이라는 거예요. 응? 니체의 주장을 봅시다. 이런 유용성이 망각되었다면 중단되었다라는 건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 과연 그러한 중단이 있었을까? 그 반대가 답이다. 니체의 주장이에요. 자, 어떤 게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Diese Nützlichkeit ist vielmehr die Alltagserfahrung zu alle Zeiten gewesen. 이 유용성은 차라리 모든 시대의 일상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죠? 언제나 이들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용성은 차라리 모든 시대의 일상의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폴트베렌트, 지속적으로 언제나 새롭게 강조된 어떤 것이었다라는, 밑줄을 쳐서 강조된, 그러니까 망각된 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일상의 경험으로서 계속해서 일상의 경험으로서 강조되고 망각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니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많이 왔습니다. 따라서 의식으로부터 사라졌다든지 의식으로부터 사라졌다든지 망각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것 대신에 의식에 언제나 더 큰 명료성으로서 인상지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잊혀졌다든지 의식으로부터 사라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의식에 점점 더 명료하게 각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상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용성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유용성이 있다면 그 유용성은 영국 계보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잊혀지거나 망각된 게 아니라 뭐야? 오히려 의식으로부터 사라진 게 아니라 의식에 점점 더 명료하게 각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반대되는 이론, 즉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참일 수가 없는데, 저 반대되는 이론은 얼마나 더 이성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헐버트 스펜서에 의하여 뭐죠? 대표되고 있는 저 유용성에 대한 어떤 이론, 그것은 얼마나 더 이성적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 헐버트 스펜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니체가 이것을
이끌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좋음이라는 개념을 유용한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곧 유용한, 목적에 적합한 이런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걸로 정립했던 자가 헐버트 스펜서였어요.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것은 목적의 합치가 되고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 그래서 헐버트 스펜서의 이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좋음과 나쁨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은, 인류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인류는 바로 그들의 망각되지 않고 망각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경험을 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각할 수 없고 망각될 수도 없는 경험, 유용하고 목적에 합치되는 것, 그리고 해롭고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것, 반대죠. 요 두 개를 나누어서 이런 것에 대하여 망각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조합하고 총계를 내려서 합계를 내서,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재가를 한 것, 이런 주장이 바로 헐버트 스펜서의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헐버트 스펜서는 쉽게 말해서 좋음과 나쁨의 판단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목적에 합치되느냐 목적에 합치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하여 망각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총계로 내서 재가를 하는 게 바로 헐버트 스펜서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에 있어서 좋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스펜서는 영국 계보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지속적인 그러한 망각할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유용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걸 내야 돼요. 유용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헐버트 스펜서는 망각할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계보학자들과 다르죠. 영국 계보학자들과. 요 차이를 지금 니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굿 이스트 나하 디젤 테오리, 좋음은 바로 바스 지히폰 예헤얼 알스 니즐히 베비젠 하트, 옛부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옛부터. 이해가 되죠? 스펜서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헐버트 스펜서의 이론에 따르면 애초부터, 예전부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것. 그런데 영국 계보학자들과 스펜서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스펜서는 이런 증명을 통하여 망각이 중간에 있었고 습관으로 간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망각이 없었고 지속적인 기억을 통하여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유용성의 그 좋음과 나쁨의 판단에서 유용성의 어떤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스펜서는. 그래서 스펜서는 망각될 수 없는 경험으로서의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자, 3절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최고 정도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 이것은 바로 최고로 가치가 있고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망각을 통해서 습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망각이 아닌 지속적인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펜서의 이론과 영국 계보학자들과 다른 건데, 니체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스펜서가 더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또한 이러한 설명의 방식은, 설명의 길은 말해진 것처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유용성을 영국 계보학자들처럼 망각과 습관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자들이나 헐버트 스펜서처럼 망각할 수 없는 지속적 기억으로서 유용성을 좋음과 나쁨의 판단에서 말하는 자나, 두 개 다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니체는 잘못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스펜서의 설명은 자체로 이성적이며 심리학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3절의 끝입니다, 여러분. 3절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문 빼고 6번째 시간이고, 서문 빼고 두 번째 계보학의 시간이고, 서문을 합쳐서 6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헐버트 스펜서는 니체가 볼 때 도덕 계보학자들보다는 유용성의 이론에서 조금 더 일리가 있고 이성적이고 심리학적으로도 할트발 옹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니체가 볼 때는 헐버트 스펜서의 이러한 도덕에 있어서 좋음과 나쁨의 이론, 좋음의 이론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헐버트의 스펜서의 이론도 자기는 따라갈 수 없다, 이러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재밌었죠? 얘도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덕의 계보학 다음 시간에 본문 3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오늘 3절까지 끝났죠. 4절부터 예도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